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주치 2로 전반적인 건강 케어를 하고 있는 조동혁입니다. 이번 주엔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약들이 임상 사례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 저번 주에 올린 베이킹소다, 식소다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한 후에 제가 추가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오해가 있으시고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많고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질문도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강의가 어렵다고 하시거나 의학 용어, 영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영어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학 단어가 영어로 돼 있고 DNA라고 하면 그 DNA를 한국말로 풀어 쓰는 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디테일로 가는 학술 용어는 그걸 풀어 쓴 한글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해 못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의도 약간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한데 제가 강의를 할 때 당뇨, 고혈압은 비교적 강의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콩팥병은 온 의학 부분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부분이고, 암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어려운 거고, 신장은 여러 가지 기전이 얽혀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는 증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는 환자들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신장병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 자신이 신장병에 대해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작 2.8%밖에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만큼 97%가 자신이 콩팥병이 있는 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콩팥병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증상도 없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신장내과 전문의들도 이것을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 설명이 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환자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것을 뭐 인턴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전을 설명하다 보면 어려운 말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뭐 요런 게 요런 거 하더라 이런 식으로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한 병의 기전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고, 자신이 그 병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되는 강의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영상의 댓글에서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화가 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한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맥락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왜 오늘도 약간 어려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아주 흔한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자세한 설명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상 사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3세 여성인데 유방암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2주일 만에 숨이 차고 몸이 부어서 암 전문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암약으로 젬시타빈과 팩슬리탁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의가 혈액 검사를 했더니 BUN이 62, 크레아틴이 3.9.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케이스인데요. 소변 검사를 했더니 2+ 단백뇨가 나오고 2+ 혈뇨가 나왔고, 곧이어 소변 현미경 검사를 하니까 2에서 5 그라뉰러 캐스트라는 것이 나오고 RBC 캐스트, 디스몰빅 RBC라고 해서 소변에 적혈구가 깨져서 나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광화학적 현미경 소견을 보였습니다. TMA라고
하는 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영어로는 트롬보틱 마이크로엔지오패시라고 해서 혈전 미세 혈관 병종,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진단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방암과 유방암이 치료에서, 아니면은 유방암이 아니라도 항암 치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신장이 망가지고 TMA라는 소견을 보이는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환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항암 치료가 콩팥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미지가 왔느냐에 따라서 두드러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혈류가 나올 수도 있고,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거품뇨, 이 경우처럼 부종과 울혈성 신부전으로 숨이 차고 몸이 부어서 암 전문의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붓거나 하면 바로 의사를 찾으셔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케이스는 젬시타빈이라는 항암 치료제로 인한 급성 신부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항암 치료제는 유방암과 방광암에서 흔히 쓰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도 활동을 하지만 대부분 주치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콩팥병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여성분들 중에서 유방암도 많이 보고 남성과 여성에서 방광암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의 합병증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젬시타빈은 특히 TMA라고 하는 혈전 미세혈관 병증이라는 급성 콩팥병을 야기를 하는데요. 호흡곤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약을 쓰고 2주 정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치료는 그 항암 치료를 즉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간혹가다 예전에 플라즈마 페레시스라는 투석을 해보기도 한 경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효과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젬시타빈으로 인해서 급성 콩팥병이 생기면 예후는 거의 40%가 투석까지 이르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려운, 예후가 안 좋은 병이 되고요. 거의 50% 이상은 만성신부전으로 지속되고 나머지는 좀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급성신부전이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염제에서는 ATN이라는 급성신부전, AIN 같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급성신부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양상의 급성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항암치료제는 TMA라는 형태의 급성 신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TMA는 좀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데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고서 흔히 쓰는 면역 억제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머스, 상품명으로는 프로그라프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는 대부분의 이식을 하신 분들이 드시는 이 약인데요. 그 약이 이렇게 TMA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드시는 성분명으로는 클로피도그렐, 상품명으로는 플라빅스라는 약과 티클로피릴이라는 약도 TMA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암제로는 말씀드린 젬시타빈과 마이토마이신 C가 있고요. 표적 항암제로는 베바시주맙, 상품명으로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TMA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TMA를 일으키는 항암 치료제는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신장내과 전문이라서 제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항암 치료제는 1년에도 수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항암차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콩팥이 안 좋다면 신장내과를 먼저 찾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한 암 전문의를 먼저 찾으셔서 콩팥 기능이 망가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항암 치료인 그 원인을 먼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암 전문의를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신장내과와 협진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들의 임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약들이 나쁘니까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약들 프로그랍, 사이클로스포린,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이런 약들 매일마다 환자분들 중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쓰는 거는 그만큼 환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의사들이 그 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러면서 환자를 지켜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약을 끊든지 하는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 방송에서 어떤 약에 문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는 안 할래요라고 무턱대고 결정을 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환자가 그런 부작용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약이든 항상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매일마다 환자를 보면서 하루에 몇 분씩은 너무 필요 없는 약이나 너무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도 어디서 어떤 친구가 이걸 먹고 좋아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무가내로 약을 먹는 것도 좋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의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